프로파일러 수업. 매주 화요일마다 뉴스 하이킥에선 특별한 수업이 열립니다.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프로파일러 수업. 오늘 함께할 수강생은 MBC 라디오 북클럽 진행자이자 북튜버로 활동 중인 김겨울 작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돌아온 김겨울입니다. 돌아온 김겨울, 지난주에 빠지셨어요. 그렇습니다. 2주 만에 다시 만났는데요. 잘 지내셨죠, 당연히?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좀 피치 못하게 결석을 했는데 이제 예.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출석하면서 성실하게 프로파일러 수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 수업은 유튜브 라이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하시면 저희 수업 장면도 보시고 또 댓글로 참여도 하실 수 있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최대한 많이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도 열려 있습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오늘 만나볼 사건은 뭡니까? 네, 오늘의 사건도 소리로 힌트 드리겠습니다. 해륜 범행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한상군을 존속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박 씨 사건의 용의자는 아들 한상군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버지는 59인데 어머니는 40대 아주 난자를 해서 살해를 했는데 한상군을 범행으로 몰고 간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의 지나친 기대 심리와 질책이 한상군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엄격한 부모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또 경찰은 한상군이 범행 당시 마약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당시 실제 MBC 뉴스 상황이죠. 1994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고 저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는 사건인데 대표적인 폐륜 범죄로 알려져 네. 있죠. 박한상 사건이라고 우리가 계속 부르고 있는 사건인데 네. 정말 사회 전체를 충격과 경악에 빠뜨렸던 그런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처음 보고 그 잔인성에 한번 놀라고 또 범행 배경에 두 번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이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 그중에서도 특히 사망에 이르는 것을 존속 살해라고 하죠. 네. 근데 최근에 대검찰청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1년에 평균 60건 정도 존속 살해 사건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 상징적인 사건, 박한상 사건을 좀 다시 짚어볼까 합니다. 네, 박한상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세대에 따라서 한번 김겨울 작가가 사건 자체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94년 5월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삼성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이 집의 주인은 이제 수백억 대의 자산가이자 한약상이었던 박모 씨였습니다. 네. 경찰관과 소방관이 출동했을 때 박 씨와 그의 아내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요. 화재 신고를 했던 사람이 생존자입니다. 그 박모 씨 부부의 아들이었던 당시 20대 청년 박한상이고요. 박한상은 이 불이 난 걸 알고 자다가 황급히 빠져나왔지만 부모님을 구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그랬었죠. 이 화재 진압 후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숨진 부부의 몸에 칼에 찔린 상처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살인 방화 사건이 됩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화재를 신고한 아들 박한상이 흉기로 부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고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고요. 네. 당시에 미국 유학을 떠났다가 귀국해서 이제 돈 문제, 도박 중독 등으로 부모와 갈등이 있었고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박한상이 당시에 소방대원들에게 부모를 살려달라 이렇게 울면서 호소를 했었기 때문에 경찰이 박한상을 용의자로 쉽게 지목하기 어려웠는데요. 박한상을 치료한 간호사로부터 머리에 피가 많이 묻어 있는데 상처는 없었다. 그리고 발목에 치아에 물린 자국이 선명히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오면서 실마리가 풀립니다. 네. 이 발목의 치아 자국이 박한상의 아버지의 것이었던 그렇죠. 것이죠. 예.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고 아직까지 복역 중에 있고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폐륜 범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욕구입니다. 욕구. 네.
욕구가 어떤 점에서 중요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뭐 배경, 동기, 이유, 박한상의 뭐 정신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그 당시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부분의 중심에는 욕구가 있거든요. 박한상이 어린 시절부터 사실 아버지가 크게 이제 한약상을 하시다가 성공을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죠. 네.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는데 부모의 기대는 미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정 욕구가 상당히 훼손이 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고 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자동차 관련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또 하지 못하게 되고요. 네. 친구 관계도 원만치 못하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문제를 나타내면서 신경증, 정신적인 문제도 야기하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이제 욕구에 대한 좌절과 불만, 억압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끔찍한 일까지 이어져 왔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을 이어서 좀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욕구의 포인트를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살인까지 결심을 했단 말이죠. 이 욕구의 억압 때문에 이 살인까지 결심한 심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그 심리적인 동의는 돈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시 한 1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그 부모님의 재산, 네.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자신이 바로 장남이기 때문에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당시에 박한상은 상당히 많은 이제 부채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몰래 도박을 하다가 네. 빚을 많이 졌고요. 또 부모님 몰래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사용도 하고 한도 다 도달하니까 사채까지 끌어다 썼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 간다고 부모 졸라서 가긴 갔는데 네. 그게 어학원이었고요. 어학원에서 수업도 거의 안 들어가고 도박만 했고 그다음에 뭐 차 사겠다고 또 돈을 받아 18,000불 정도를 또 도박에 다 탕진하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돈을 줄 리가 만무죠. 그것을 이제 결과적으로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 부모님께 이 모든 것들을 감추고 들키지 않고 혼나지도 않으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돈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이제 부모에 대한 살인이라고 본인은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박한상이 말하기를 미국에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하면서 영화를 모방해서 범행 수법을 계획했다. 뭐 살인자 아들을 경찰 부모가 그 아빠가 살해하는 영화를 봤다. 뭐 이런 진술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정말 영화를 보고 계획을 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모방 범죄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기의 모방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법의 모방이라는 게 있어요. 동기의 모방이라는 것은 원래 범행을 할 이유 동기가 없었는데 영화 같은 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박한상은 그러지 않았어요. 범행 동기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두 번째 이걸 어떻게 할까의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가 영화를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것이 이제 수법의 모방이거든요. 그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영화 탓을 할 그런 합리화의 명분은 전혀 없고요. 그 방법을 영화를 보고 힌트를 받았다라고 이해를 해야죠. 그러면 이 방법에 있어서 그 불을 지르고 나서 본인이 신고를 했단 말이죠. 네.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알리바이 확보죠. 본인이 만약에 도망을 가면 아무래도 의심을 받을 테고 수사의 대상이 될 테고 네. 그런데 현장에서 신고를 하면 일단은 의심을 안 받을 테고요. 그다음에 현장 상황에 대한 관찰과 통제를 하고 싶었죠.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이 진행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신고자로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혹시 증거가 확보되나 혹시 살인이라는 게 들키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이유였군요. 네, 특히 이렇게 현장에 돌아오는 범인들 네. 미국 FBI 연구에 따르면 연쇄 방화 사건 같은 경우 약 90% 가까이 방화범들이 현장에 옵니다. 보기 위해서. 예, 자기가 저지른 불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다음에 자기가 저지른 불 때문에 소방관 출동하고 동네 사람들 뛰어나오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혹시라도 자기가 의심받을 여지가 있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많이 오죠. 그렇군요. 그럼 이게 아주 대표적인 폐륜 범죄인데 이 박한상을 사실 의심하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네. 신고를 했기 때문에. 예. 근데 경찰이 어떤 경우에 사건을 좀 폐륜 범죄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나요? 우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좀 뭐랄까요,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 이 박한상이 범행을 저지를 때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옷을 다 벗고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가 튈까 봐. 네. 그다음에 샤워를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안 감았어요. 그렇죠. 머리에 이제 혈흔이 묻어 있는 바람에 간호사가 신고를 해서 알려지게 된 것인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정황이죠. 시신에 대한 부검 또 검안을 통해서 화재로 인한 사망인가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화재로 인한 사망이 아닐 경우에는 과연 외부인의 침입인가 내부자의 소행인가. 이렇게 이제 수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침입한 적도 없죠. 그럴 이유도 없죠. 시신에 난 그 칼로 찔린 상처 때문에 이건 화재로 인한 사망은 아니고 그럴 경우에 이제 가장 먼저 의심받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알고 지내는 사람, 특히 돈이나 원한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제외해 나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5621님께서 자기 방어와 회피를 위해 존속 살인을 하고 신고를 했는데 이것도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거의 매주 지금 사이코패스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이코패스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은 정신의학자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사이코패스라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도 나뉘는 그런 대상이고요. 네.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주로 정신의학에서는 보죠. 네. 그리고 사이코패스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사이코패스의 특질 속에 일부를 충족하는 요소가 있긴 있어요.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후회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그런데 박한상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외의 다른 요소들 본인 스스로가 사실 많은 갈등과 좌절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을 조종 통제한다든지 네.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다음에 외적인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기생적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지는 않았고 그래서 지금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박한상을 사이코패스로 단정 규정짓긴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6269님께서 다시 들어도 충격입니다. 모든 걸 부모님께 털어놓고 의논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정답이죠. 정답이죠. 이게 정답인가요? 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오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해왔었더라면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테고 본인이 원치 않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한의과 진학도 못했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던 자동차 관련 이걸 이제 부모님은 하지 못하게 했고 자기는 영어도 못하면서 유학을 가겠다는 고집 부리지도 않았을 테고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 된 것은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습관이 안 생기다 보니까 겉으로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뒤로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이런 이중적인 삶이 결국 이 문제로 이어진 거죠. 근데 여전히 이 폐륜 범죄가 1년에 수십 건씩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 이 폐륜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런 대화에서 찾아야 할까요? 혹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우선은 아무래도 살인 범죄는 가장 이제 강한 범죄죠. 네. 그리고 동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알고 지내는 사람 사이에서 거의 일어납니다. 그것도 그 관계가 아주 긴밀하고 친밀할 때 네. 거기에다가 서로의 기대가 다를 때 배신감 또는 미움 이러한 감정적 부정적 감정이 강하게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부모 자식 간에 가장 많죠. 또는 부부 간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네.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죠. 실제로 그런 가장 가까운 관계가 서로를 미워하고 또는 서로에게 실망하고 서로에게 원망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이런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전히 이런 존속 살해 등의 폐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회적으로 좀 예방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훌륭한 가정, 따뜻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대화로 부모 자식 관계가 이어지는 가정이 돼야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네. 것 같네요. 시간이 다 됐네요. 네, 프로파일러 수업 지금까지 김기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